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우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우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우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우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우국입니다. 1727년 알 카시미의 아이 카스미 가문의 토우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 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부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우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우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오지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우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에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BDBS,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B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쇼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등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터부터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확전일로에 놓였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폴란드의 전략적 요충지와 인접한 국경 쪽으로 이동했으며 불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경고했는데요. 게다가 이곳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와 가깝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폴란드 근처 국경 이동을 감지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선 약 100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서부 도시 크로드나 근처로 이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각각 15km, 30km 떨어진 곳으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뻗어있는 60마일 96km의 좁은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과도 가깝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발트해 연안의 러시아령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며 발트 3국과 나머지 유럽연합 이후 국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지대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발트 국가들과 나토를 분리할 수 있게 되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 때문에 CNN은 이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 바그너 그룹을 배치하는 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EU 회원국을 뒤흔들 수 있는 확전을 의미할 수 있다 했는데요. 실제 1월부터 6월 벨라루스에서 불법으로 EU 국경을 넘은 건수만도 2,312건에 달했고 폴란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폴란드 내 불안정을 장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바그너 그룹이 포함되어 움직이면 폴란드까지 말려드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이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폴란드 총리는 벨라루스 국경을 폐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유럽연합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급히 토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U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이제 벨라루스에서 세력을 확장할 것을 우려한 겁니다. 당장 국경을 접해 있는 폴란드부터 해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극도의 경계 태세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국지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으며 유럽에 침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약해져서 오히려 유럽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정반대로 유럽의 당사자들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면서 오히려 푸틴의 영향력을 벗어난 바그너 그룹이 어디로 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바그너 용별들을 군사훈련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루카셴코는 세계에서 호전적인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겨냥한 공격의 또 다른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면서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 초청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의 세력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우크라전 이후에 오히려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으로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에 관해 러시아 내부의 역학관계나 시스템의 취약성, 우크라 침공과 유럽 안보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금주회의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 유럽은 안보가 속빈강정과 같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유럽은 평화의 시대 이후의 냉전 시대 기반 무기에서 현대화가 많이 지연되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오직 유럽 국경을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원조와 폴란드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디플로맷은 미국의 장비와 한국, 무기가 대거 들어간 폴란드가 유럽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제 유럽은 미국산 M1과 한국의 K 탱크가 빠르게 지배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이 폴란드에 내린 조치는 오히려 유럽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내부 불안으로 인해 이제 벨라루스마저 위협이 된 상황의 이유는 폴란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선 미 국무부는 최근 폴란드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미 국무부의 경고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우 심각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경고는 폴란드의 선거를 경고했으며 이는 곧 폴란드가 독재국가가 되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폴란드는 최근 가장 이미지가 좋은 국가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 탄약 원조의 주요 전달 통로가 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고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 폴란드에 들러 우크라이나 지원의 사의를 표할 정도였으며 이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쉴 새 없이 실어날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폴란드를 두고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국무부가 폴란드를 향해서 독재국가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는데 위험이 있는 나라로 꼽기도 하면서 폴란드가 독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혀왔기에 이런 법안이 미 국무부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박해지는데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폴란드 자금을 동결하는 겁니다. 폴란드는 유럽에 자금이 묶여 있으며 대략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럽연합을 통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폴란드에 자금 360억 유로, 약 48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 회원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기금을 조성해 국가별로 수십조 원씩 지급해왔는데 폴란드가 사법부가 정부에 굴복하도록 계속해서 법안을 바꾸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당시 폴란드가 더욱 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방산자금이 필요했던 것도 이유입니다. 한국과 25조 원가량의 계약을 맺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폴란드 기금을 완전히 동결시키며 미국도 폴란드에 어떠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는 미국의 제재를 받은 국가로 모두 독재 국가라는 특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기금 동결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폴란드 관련 제재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폴란드가 이대로 총선을 가져가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한국의 방산과도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자주포와 전차는 물론이고 천무와 최근엔 심지어 KF-21 차세대 블록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일이고 앞으로 한국에 줄줄이 결제해야 할 금액이 많다는 뜻인데 문제는 주요 재원인 EU의 자금이 동결된다면 한국에 무슨 수로 자금을 댈 수 있겠냐는 겁니다. EU의 자금 동결이 해제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모두 해소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론 이러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자유와 평화에 관해 시 EU의 주장한 바는 100번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만 당장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폴란드 제재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의 방산 장비는 동부에 배치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유럽연합 재정을 풀고 오히려 한국의 방산 장비를 사도록 도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금주회의에서도 오히려 난민 지원 관련한 예산에 대해 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 재정을 난민 1인당 수천 유로가량 지원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난민 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당장 방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며 만장일치 통과를 무산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을 향해 주동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만 유럽연합은 아직까지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벨라루스까지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한국 방산이 대거 들어간 폴란드로 인해서 국경이 지켜지고 유럽의 방어선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 유럽은 폴란드 자금 동결을 풀고 폴란드에 자금을 공급하고 오히려 추가 집행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 역내 조달의 이유 등으로 한국을 기피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를 우대했지만 그들에게 방산 제품을 기다렸다가는 10년 뒤에나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최근에도 한국에서 온 전차들을 빠르게 배송받고 크게 만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의 주장과 같이 유럽은 어쩔 수 없이 K 전차 등을 대거 수입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러시아 사태는 오히려 유럽을 더욱 긴장시키며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폴란드로 인해서 방어선이 지켜지는 상황에 한국 관련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한국 문기를 대량 구입하려 한다. 중국 소우닷컴. 지난달 25일 중국 소운닷컴은 한국이 베트남에게 무기를 팔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자극해서 그들의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은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고
대부분의 베트남 무기들은 러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내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직접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해 방산수주 작전을 펼칠 기회를 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중국 매체는 한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반응이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한국산 무기가 아닌 중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로 확장하는 중국의 무리한 정책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도 미국과 군사적 연계를 하는 것을 군국주의의 길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들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새로운 소식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괴물 미사일로 물려왔던 한국의 현문호 탄도미사일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무호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현무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에 맞먹는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입니다.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나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교성능 초강력 무기 언급하면서 현무호 전력 배치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대 2,0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무호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의뢰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무호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 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지금 이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는 원래 충청북도 음성에서 있다가 2019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핵심 기지는 여전히 충청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 모두 서울과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의 동북부까지 사정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1만 킬로를 날아가는 ICBM은 단 20기만 만들고 3,000터부터 5,000km를 비행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을 다량 제작해 배치해 놓았습니다. IRBM이 훨씬 정확도가 높고 이를 배치하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 심지어 한국 동해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 조약에 따른 군사동맹이라 유사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고 또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이 국경지대 일부까지 손에 넣는다는 계획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말콤 데이비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무호가 최대 9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더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면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의 현무호의 존재는 중국에게 큰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무호가 중탄두를 달면 3,000km 이상을 날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국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IRBM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호 미사일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이를 합쳐 미사일을 총 1만 개 이상을 운용하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무호 미사일에 핵문기급이라는 말을 다는 것을 과도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현무호 미사일 여러 기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핵무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려하고서 그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녔지만 방사능 등의 피해가 적은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벙커버스터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은 적군의 공중공격에 대비해서 군사시설물을 모조리 지하화해 영국 공군이 대규모 폭격을 해서 독일군의 군사시설물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영국이 구안한 것이 항공기에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려 탄두 부분을 지표면 아래까지 쑤셔 넣어 터지게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최초 개발된 것이
돌보이라는 지진폭탄인데 5.4톤에 폭약 2.4톤을 내장해서 고고도에서 떨어뜨려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폭발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충격파는 소규모 인공지진을 일으켜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이 지진폭탄은 잠수함 경납고, 터널, 벙커, 교량 등 독일군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북해의 여왕이라 불리던 독일 해군의 전함 티르피츠까지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톨보이로 효과를 보고 그보다 더 크게 만든 그랜드슬램은 중량 10톤에 폭약 6톤으로 톨보이보다도 배로 파고력이 큰 폭탄이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은 독일 베스트팔렌의 빌레펠트 인근 실트에세 지역의 육상철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육상철교는 틀보이 공격도 견뎌낸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더 센 그랜드슬램을 떨어뜨렸는데 안타깝게도 투입된 그랜드슬램은 철교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분명 빗맞았는데도 그랜드슬램의 폭발력으로 일대의 지반이 무너지면서 철교의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독일군은 틀보이의 군사강화 구조물이 모두 박살나자 콘크리트를 덧써서 더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브레멘의 발렌틴 유보트 생산기지에 그랜드슬램이 떨어지자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지붕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 4월 25일 히틀러의 별장 중 하나인 베르크호프bergho프를 공격했습니다. 히틀러의 별장은 히틀러가 유독 튼튼하고 오래가도록 만들라고 지시하고 감독한 데다 국가원수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가장 강력한 방공설비를 갖추어 일반 폭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슬램이 떨어지자 이를 순식간에 파괴하며 산사태마냥 뒤부어버렸습니다. 이후 가장 강력히다는 벙커버스터는 이 그랜드슬램보다도 더 무거운 GBU-57로 무려 14톤의 무게로 정말 이것이 떨어지면 일대가 지진으로 초토화되는 무서운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문호가 이 GBU-57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초토화시킨 돌보이와 그랜드슬램은 현무호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현무호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터부터 9 정도로 알려져 GBU-57보다 가볍지만 현무호가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 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호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힙니다. 미사일 기술로 빠르게 내리꽂는 것과 그냥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무호는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문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신형 탄도미사일 연무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타격할 수 있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호는 중국 대륙을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고 탐지하고 요격하기도 쉽다며 중국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은 핵무기와 다량의 미사일을 배치했으면서도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두교는 말이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워놓은 병아리 전략이 유출된 바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포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한국군의 현무 5배치는 중국군이 함부로 한반도에 들어올 땐 일대 지진을 경험시킬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춘 맞춤형 FA-50Z를 출고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빠르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를 원했고 그토록 빨리 납기 일을 맞춰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세계에선 한국뿐이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남 사천에서 있었던 FA-50Z F1.25기 출고식에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날 납품을 시작으로 한국은 올해 폴란드와의 계약 물량 48대 중 12대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로켓 배송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공군의 대승적 결단과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협조 등 방산업계가 원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납기 일에 맞춰 폴란드로 수출해 신뢰를 쌓았고 이번 FA-50Z는 아예 항공기에 실어 납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의 전투기 수출은 주로 페리 방식이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해 동남아 수출국으로 직접 몰고 가 수출하는 형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폴란드로의 수출은 항공기를 분해해 항공사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자주포와 전차 등을 폴란드로 보낼 때는 폴란드 벌크선에 실어서 보냈으나 FA-50GF는 국적 항공기를 통해 로켓 배송의 납기일을 기록적으로 맞춰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로켓 배송은 중국과 러시아 항로를 의도적으로 피해 캐나다 밴쿠버 폴란드 바르샤바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잘못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억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항로를 피해 밴쿠버 바르샤바 항로를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관계는 이제 방산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와 원자력 발전 협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폴란드는 이제 유럽연합 안에서 한국의 확실한 거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폴란드는 일동안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1993년 최초로 폴란드에 진출한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 LG와 삼성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 등 30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수교 35주년인 올해는 특히 배터리, 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 전방위적 투자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매체에서 폴란드 군사 빌드업은 한국이 완성했다는 집중 분석 영상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20s 보고서는 폴란드가 왜 이렇게 군사력 증강에 골몰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폴란드 군사력 증강에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특히 1,300억 달러가 넘는 군비 증강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중심에 새로운 국가 블록을 형성하려는 바르샤바의 더 넓은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정부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조달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기술 현대화에서 비롯됩니다. 2017년에서 2026년 사이에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를 정의하는 문서를 보면 항공기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다목적 항공기, 전차, 자주포 등을 구매해 폴란드가 이제부터라도 서유럽 주변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소련 MiG-29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미국산 F-35 또는 한국산 FA-50점, 이들은 이미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F-16에 의해 지원될 것입니다. 헬리콥터 기지는 거의 100개로 강화될 것입니다. American Apache, AH-64 및 영국, 이탈리아 항공기 50대 이상 대기업 아가스타 웨스트랜드, 플러스 드론 베렉터, 리퍼, 글레이디어스 또는 워맷, H-142, HIMARS 로켓, 포병 또는 하이마스와 동급인 한국산 K-239, 천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대의 폴란드 크랩과 한국산 K-9A1은 자주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00개의 한국 K 또는 이댕크 폴란드형인 KPL 등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럼 폴란드는 왜 이렇게까지 군비를 증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역사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300년 동안 나약함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군사적 약점으로 인해 거의 200년 동안 자결권을 상실했습니다. 1989년 폴란드가 소련 블록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 이후 지난 30년간 폴란드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폴란드가 자립하지 못하고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두 번째는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지도자들은 나토와 미국의 군사력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구조는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합병하고 돈바스를 공격할 때에도 나토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군대의 능력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한 군비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2022년 2월 24일 시점으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만 말하면 충분할 겁니다. 폴란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비 조달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폴란드는 단기적으로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바르샤바는 잠재적 계약자와 약한 협상 위치에 있으며 가격을 올립니다. 무기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승했고 군수품과 군사 기술의 종류는 글로벌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비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폴란드에서 제조를 하게 되지만 갑자기 장비를 구매한다는 사실은 종종 기성품이며 자연스럽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일은 국가에서 막대한 자본을 유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그렇게 막대한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 군비 증강 프로그램은 대략 1,300억 달러의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을 생각하면 총 비용은 향후 30호부터 40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군비 증강 프로그램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미국인들은 폴란드의 안보에 공동 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폴란드에게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안을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술과 관점을 이전할 것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KPL 탱크의 폴란드 버전이지만 유럽의 영구적인 군수산업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방산회담에서 폴란드의 협상 카드이자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이며 유럽 파트너들의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인텔이 폴란드에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개설하고 있지만 인텔의 더 중요하고 4배 더 비싼 공장은 아마도 독일 도시 마그데부르크 근처에 건설될 것입니다. 제자의 위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가 고려되었지만 최종 선택은 베를린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독일은 항상 폴란드보다 더 우선이고 그래서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받아왔습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서 많은 분야에서 독일과 비슷한 제조업체와 자동차 및 무기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계약으로만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 LG는 브로츠와프 인근에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에너지 전원에는 한국의 한수원과 협력하여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됩니다. 현재 폴란드와 한국은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분야 협력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39억 유로 규모의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는다면 폴란드에 5,5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베를린, 바르샤바, 서울 삼각관계의 경합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의 참여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을 사용하여 군대를 개혁하고 투자가 이뤄진다면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독일의 하청업체 지위에서 벗어나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고 지역 국가들에 걸쳐 중간 규모의 안보 우산을 확장하며 아마도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 군대, 서울은 지역의 기술과 투자를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독일의 독점적 위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역시 유럽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일에 있어 폴란드로의 투자가 분명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군사센터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상은 한국이 폴란드의 방산 및 기술력을 어떻게 빌드업 시키고 있는가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이제 방산협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공공 및 민간 기업 간 교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에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공관의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 및 신기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레이저 강국인 리투아니아는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한국산 자주포 등 국내 무기체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장에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투자와 방산 수출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다고 알려져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 전망은 밝아졌고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일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